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가난을 탓하며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그들 대부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멈춰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먼지와 쇳소리 속에 살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늘 차가웠고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지요. 그곳에서 나는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성실했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왔으며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언제나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린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난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할 뿐이지 가난해도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나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느냐고.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것을. 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배운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게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출신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멀리 보려 했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삼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조건이 안 된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기회가 없다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말들 뒤에 숨어 있는 체념입니다. 체념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발을 묶어버립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는 순간 변명은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흙먼지가 목에 달라붙고 손에 굳은 살이 터질 때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나가기 위해 일한다고. 가난을 인정하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부자들은 이 말을 절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이 기준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 동료의 등을 마지막으로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해서 더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 나는 가난에 익숙해지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가난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일까요? 그 기준을 모르면 분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부자들이 숫자보다 먼저 보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를 말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늘 숫자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매출, 이익, 원가, 손익분기점 그 모든 숫자가 정답인 것처럼 굴지요.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 방향이 아닙니다. 방향을 잊지 못한 숫자는 사람을 안심시키다가 결국 절벽으로 데려갑니다. 나는 한번 해외 출장길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낯선 항구 도시였고 공기는 짠내로 가득했으며 회의실 창밖으로는 크레인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와 빽빽한 숫자가 놓여 있었고 현지 바이어와 은행 관계자는 그 숫자만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지요. 위험은 적고 수익은 예측 가능하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공기의 흐름이 달랐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고 웃음은 빨랐지만 결정은 느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을 팔고 있지만 내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숫자는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지만
흐름은 앞으로의 움직임을 말해줍니다. 나는 계약서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항구에 쌓인 자재의 종류, 작업자의 동선, 선적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긴장감,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나는 회의실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흐름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숫자가 증명하면 안전하다고. 그러나 진짜 위험은 숫자가 너무 깔끔할 때 숨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숫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꼼꼼히 봅니다. 다만 숫자 뒤에 숨은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시장은 커지는가? 줄어드는가? 이 관계는 확장되는가? 소모되는가? 이 일은 반복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숫자는 사람을 속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수치는 더 불리해졌고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그제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 지역의 시장이 급격히 흔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때 계약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맞았지만 길이 없었다고. 돈은 길 위에서 벌어야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숫자에 매달립니다.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흐름을 봅니다. 불확실해 보여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선택을 갈라놓고 선택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이 결정이 지금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내일을 열어주는가? 이 질문 앞에서 숫자는 조용해지고 방향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흐름을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발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향을 알고도 제자리에 머무르는지,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움직이는 용기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면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자금이 모이면, 사람이 갖춰지면, 정보가 충분해지면 그때 나서겠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나는 단정합니다. 준비가 끝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준비를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방향을 틀고 용기는 식어버립니다. 나는 한번 공장 부지를 알아보던 시절에 이 진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아직 설계도는 완벽하지 않았고 자금도 빠듯했으며 주변에서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원은 서류를 넘기며 조건이 미흡하다고 말했고 기술자는 장비가 늦는다고 했으며 지인들은 시기가 아니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날 사무실 공기는 눅눅했고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그려진 먼지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안전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위험을 미루겠다는 말이고 책임을 늦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잡이를 잡은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하자고, 부족하면 채우고, 틀리면 고치고, 막히면 돌아가자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떠났고 어떤 이는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긴장감이 움직임을 만듭니다. 준비가 완벽하면 긴장은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면 속도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책임을 지는 자신입니다. 준비를 핑계로 삼으면 책임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준비라는 말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자기 몫이 됩니다. 결과도, 비난도, 후회도 전부 자신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나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계산이 틀릴까 불안했고 아침마다 공장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 하나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만이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멈춰 있는 사람은 항상 옳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반면 움직이는 사람은 틀리기도 하지만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을 안고 먼저 나섭니다. 이 판단은 계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유연하게 만드는가?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유연함은 움직여야 생깁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발은 무모함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직였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움직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비난 그리고 책임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책임을 외주주는 순간 성장이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원인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핑계를 찾습니다. 시장이 나빴다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사람을 잘못 썼다고. 그 말들은 모두 그럴듯하지만 아주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결론 말입니다. 나는 이 태도가 사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니라 판단이 늙어버리는 것이지요. 나는 한 번 큰 납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공장 안은 쇳소리로 가득했고 기계는 멈췄다 돌아가기를 반복했으며 현장 관리자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정은 이미 어긋났고 거래처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인력이 부족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지만 핵심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의 원인을 말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말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과가 어떻든 손해가 나든 관계가 흔들리든 이 선택의 끝은 내 이름으로 남기겠다고.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더 긴장했습니다. 책임이 한 사람에게 모이면 방향도 함께 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이 흩어져 있으면 판단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은 멈춥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나누면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속도가 사라집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을 끌어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일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변명을 금지했습니다. 설명은 허용하되 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다음 행동을 만들지만 핑계는 멈춤을 합리화합니다. 책임을 외주어주는 순간 성장은 끝납니다. 성장은 늘 불편한 사람의 몫입니다. 책임을 진 사람만이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음 선택을 한 사람만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했을 때 숨을 곳이 없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긴장감이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말 한마디, 결정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않게 했습니다. 가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책임을 피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책임을 선택합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수도 비난도 모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고립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느껴지는 외로움과 압박, 그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왜 부자들이 이 고립을 피하지 않는지, 그리고 군중 속에서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다수의 의견 속에 자신을 숨기려 하지요.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다들 그렇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며
책임이 분산된 선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군중은 안전해 보이지만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큰 회의실에 앉아 있던 적이 있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으며 모두가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숫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의견을 묻자 놀라울 만큼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험을 줄이자는 쪽이었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는 쪽이었으며 무리하지 말자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질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회의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판단이 아니라 안도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고 책임을 나눌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방향을 바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홀로 다른 선택을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립이 시작됩니다. 군중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 외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와 같은 선택은 모두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가 평범하다면 문제없지만 돌파가 필요할 때 군중은 언제나 가장 늦게 움직입니다. 부자들은 군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중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참고일 뿐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틀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늘 늦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와 혼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고 현장을 떠올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박수를 받을지 비난을 받을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방향을 여는지 아니면 시간을 버는지였습니다. 군중은 시간을 법니다. 문제를 미루고 결정을 늦추고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는 늘 혼자 움직이는 사람 옆에 서 있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의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은 떠났고 몇몇은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를 보고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립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판단을 맑게 합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신의 기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군중 속에 머무릅니다. 틀려도 함께 틀리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혼자를 선택합니다. 맞든 틀리든 책임을 온전히 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 고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립될수록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크게 만드는가? 아니면 단지 편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군중의 목소리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 생깁니다. 혼자 판단한다고 해서 사람 없이 갈 수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왜 부자들이 사람을 쓰되 절대 기대지 않는지, 그리고 믿음과 의존의 차이가 어떻게 운명을 가르는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람을 모으는 데서 안심을 찾고 관계에 기대며 책임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필요하지만 기대는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는 이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 한 번은 현장을 총괄하던 유능한 기술자와 함께 일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실력도 있었고 말도 정확했으며 모두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기계에 낮은 진동음이 깔려 있었고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판단을 기다렸고 나 역시 어느 순간 그의 말에 안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정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고 작은 선택 하나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판단을 했는지.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늘 이렇게 해왔고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믿음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의존은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존이 시작되는 순간 책임은 흐려지고 흐려진 책임은 위기를 키웁니다. 나는 즉시 결정을 되돌렸고 책임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어색해졌고 일부는 실망했고 일부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일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사람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감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넘기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후로 늘 선을 그었습니다. 조언은 듣되 결정은 내가 한다. 전문성은 존중하되 방향은 내가 잡는다. 이 원칙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을 맑게 만듭니다. 가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실패했을 때 탓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사람을 곁에 두되 언제나 스스로 서 있습니다. 외로워 보여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수많은 배신을 겪은 적도 없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대신 책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는 사람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냉정함이 위기 앞에서 속도를 만듭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결정은 느려지고 기대가 클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판단을 내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사람을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나를 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시험이 기다립니다. 혼자 판단하고 책임을 지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다 보면 위기가 닥칠 때 더 큰 압박이 몰려옵니다. 그 압박 앞에서 속도를 늦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가속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위기 앞에서 멈추는 사람과 위기 속에서 더 빨라지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멈춥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위기에서 멈추는 순간 이미 한 발 늦은 것입니다. 위기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선택만을 요구합니다. 나는 한 번 거센 압박 속에서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으며 현장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꼬였고 납기는 다가왔으며 외부에서는 철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속도를 줄여야 할 때라고, 더 이상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서 공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멈추라는 말을 빌려옵니다. 나는 현장을 걸었습니다. 기계의 진동을 느끼고 작업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으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멈추면 무엇이 달라질지, 속도를 늦추면 누가 살아남을지 그 질문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선택권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멈춘 사람은 그 변화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올리자고, 불필요한 과정을 잘라내고 판단의 단계를 줄이며 즉각 움직이자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무모하다는 말도 들렸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것보다 빠르게 틀리는 편이 낫다고. 틀리면 고칠 수 있지만 멈추면 끝이라고. 그 말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위기에서는 완벽한 선택이 없습니다. 다만 빠른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더 빨라집니다. 방향이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위기를 핑계로 숨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위기 속에서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체면이 아니라 속도를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바로 주도권입니다. 위기에서 주도권을 쥔 사람만이 다음 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멈춘 사람은 언제나 남이 만든 조건 위에 서게 됩니다. 나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속도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며 빠르게 책임졌던 그 선택들이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기는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평소에 결정을 미루던 사람은 위기에서 얼어붙고, 평소에 책임을 지던 사람은 위기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이후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기에서 느려지는 나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 판단도 함께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속도만으로는 방향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시선, 부자들이 결코 놓치지 않는 기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나는 수많은 원칙을 말해왔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단 하나의 시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원칙은 지식으로 끝나고, 그것을 알면 원칙은 선택이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용감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용감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선을 한 번의 큰 결정 속에서 분명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익을 따질 때 나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데려가는가, 아니면 지금을 연장하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방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숫자는 당장 편안한 답을 주지만 단계라는 질문은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단계는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해야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선을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의 위치를 보는 눈이라고 부릅니다. 부자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위치를 목표로 삼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며,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가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늘 지금의 손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멈추고, 당장 이익이 보이면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자는 지금의 손익이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어디에 세우는지를 먼저 봅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선택이라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뀌면 기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선을 갖기 전까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가 쏠렸고, 숫자의 안정감에 마음이 놓였으며, 비난이 두려워 결정을 늦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늘 나를 제자리에 묶어둔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크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선택이 탈락했습니다. 편안함은 늘 지금을 유지하지만 크게 만드는 선택은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새로운 책임, 새로운 고립, 새로운 위험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나를 다음 위치로 옮겼습니다.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은 알려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선택하고, 직접 책임지고, 직접 흔들리며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원칙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지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판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고립을 힘으로 바꾸었으며, 불완전한 출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시선을 가졌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성공이 쌓일수록, 주변의 말이 달콤해질수록 기준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왜 부자들이 끝까지 스스로를 의심하는지,
그리고 이 시선을 잃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며 이제는 지켜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성공 이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쌓였을 때 스스로에게서 낯선 변화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질문이 줄어들고 결정이 빨라졌으며 주변의 고개 끄덕임이 잦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 공기에는 미묘한 느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방향을 묻지 않고 결과를 기대했고 나는 어느 순간 그 기대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함정입니다. 원칙을 가졌다고 믿는 순간 원칙은 기준이 아니라 명패가 됩니다. 걸어두기 위한 말이 되고 지키기 위한 칼날이 사라집니다. 나는 한번 이런 방심으로 큰 대가를 치를 뻔했습니다. 모두가 잘 돌아간다고 말하던 사업에서 작은 경고 신호가 반복해서 나타났지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미 검증됐다는 이유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소음은 줄었고 보고서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바로 그 정돈됨이 문제였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는 늘 위험합니다. 나는 뒤늦게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계의 소리는 일정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고 책임의 방향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준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자들이 끝까지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공이 판단을 흐린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성공을 경계합니다. 실패는 즉각적인 고통을 주지만 성공은 서서히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단이 과거의 성공에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는가? 이런 질문은 조직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긴장이 기준을 살립니다. 부자들이 조용히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적이고 고독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선택을 되짚고 필요하면 어제의 결정을 오늘 부정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공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이 말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보다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방심은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다들 괜찮다고 말할 때, 숫자가 안정적일 때, 박수가 이어질 때, 바로 그때가 원칙을 다시 꺼내야 할 순간입니다. 기준은 위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온할 때 지켜지지 않는 기준은 위기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나는 이 함정을 넘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긴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나를 다음 선택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원칙과 시선이 결국 당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는지에 대해 다음에서 말하려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 방향을 알 것 같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어디서 멈추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말입니다. 나는 가난에서 시작했지만 가난에 머물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웠고, 숫자를 보되 방향을 먼저 보겠다는 기준을 세웠으며, 준비되지 않아도 움직이겠다는 기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기준, 군중보다 판단을 믿겠다는 기준, 사람을 쓰되 기대지 않겠다는 기준, 위기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기준을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이 기준들은 나를 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불편하게 만들었고 외롭게 만들었으며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나를 다음 자리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시야가 넓어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합니다. 시야를 바꾼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익숙해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위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장 돈을 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크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진지하게 던져보십시오. 선택의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길은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방향은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준은 빌려 쓸 수 없고 선택은 대신할 수 없으며 결과는 언제나 자신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미 남들과 다른 태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다음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준들을 실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순간들을 통해 전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